반갑습니다. 한양대학교의 상병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식물 제목은 이렇게 식물률의 바이오매스를 위한 농업기술 전망으로 했는데요. 주로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한번 하고 이제 농업하고의 연관성에 대한 말씀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주로 발표를 하거나 기획을 했었던 부서는 과기부하고 산업부 쪽을 주로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바이오에너지 하면은 주로 산업부하고 과기부가 그리고 또 환경부가 조금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농림부에서 좋은 기회를 갖게 돼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에 항상 바이오에너지를 하면은 바이오매스가 우리나라에 있느냐 얘기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바이오매스가 없는데 바이오 리파이너리나 바이오 에너지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주관을 하고 있는 데가 사실은 농림수산식품부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나라 바이오 에너지 전반에 대한 현황과 이런 얘기를 문제점이나 이런 걸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이오 에너지는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해서 열, 전기, 수송 연료를 생산하거나 그다음에 석유화학 제품을 대체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것을 저희가 바이오 에너지 생산 기술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조금 더 폭넓게 얘기하는 게 바이오 리파이너리라고 그래서 리파이너리라고 하는 게 이제 정유 산업을 말하는 거니까요. 그걸 출발점이 바이오매스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되겠죠. 여기 바이오에너지의 세계 시장 규모를 보시면은 바이오가스 조금 전에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바이오가스가 약 30조 원, 그리고 바이오 연료 시장이 850조 원 정도가 있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바이오에너지 시장은 얼마가 되냐면 1조 5천억 원 정도가 2015년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과 발전량에 모두 바이오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양광과 풍력 이쪽에서도 많이 하시지만 아직까지도 1위는 폐기물인데요. 폐기물은 요즘 신재생 쪽에서 좀 제껴지고 있기 때문에 명실상부하게 신재생 에너지에서의 총 에너지 생산량과 발전량에서 1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국가에서 우리 정부에서 전통적으로 에너지 하면은 다 전기를 합니다. 이렇게 바이오 에너지나 이런 거에는 크게 많이 배려를 안 해주시고 바이오 에너지에 대해서 이렇게 배려를 안 해주십니까라고 하면은 BT로 예산을 엄청나게 몰아주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데 그 BT가 다 의약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예산에 약 400억 원 정도만 바이오 에너지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BT 예산의 2%도 안 되는 1.2%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많은 슬라이드가 아마 그 바이오 에너지나 이런 쪽에 좀 안타까움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건데 이 자료가 기재부하고 이번에 기재부의 국가 예산을 배정할 때 근거 서류가 필요한데 그거를 만드는 그 자료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든지 과기부에서 국가 예산을 과기 예산을 하니까요. 그 범부처의 차원에서 바이오 에너지 예산을 늘려보기 위해서 만들었던 자료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에너지가 그러면 이렇게 하찮게 취급돼야 될 만한 것들인가를 한번 보면 세계 시장에서 보면은 바이오 에너지가 세계 전체 재생 에너지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2017년도에 50%였는데 그럼 앞으로는 태양광이나 풍력이 더 좋아질 테니까 낮아지지 않겠냐. 여전히 세계적인 그 에너지 기구인 IEA라는 인터내셔널 에너지 어소시에이션에서 전망을 보면 지속적으로 50% 가까이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거의 분야가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면 커다랗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열에너지, 전기에너지, 수송에너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보면은 물론 이게 아까 조금 보였던 50%고요. 전기에너지, 열에너지, 수송에너지를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전기에너지 약 10%는 바이오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열에너지는 약 75%, 수송에너지는 95%가 신재생 쪽에서의 에너지는 바이오가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그럼에도 또 하나는 그치만 다른 신재생들은 주로 전기만 담당을 하고 있죠. 근데 그걸 말고 바이오는 모든 에너지에 열, 전기, 수송 연료를 감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리차드 교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지만 온실가스에 크게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온실가스에 기여하는데 뭐 새로운 충전소를 져야 되는 거나 새로운 무슨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고 이게 아니고 바이오 에너지는 이미 우리나라의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송 연료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디젤이나 휘발유에 뭐 섞어주기만 하면 그냥 지금 우리 주유소에서 그냥 기름을 넣을 수가 있어요. 따로 충전소나 뭘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까 바이오 메탄 얘기도 뒤에 할 텐데 바이오 메탄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전국에 걸쳐서 도시가스 배관망이 약 85%가 전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는 95%를 커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메탄이 만들어지면은 그거를 그리드에 그대로 물릴 수가 있게 됐고 도시가스 사업법이 변경이 되면서 물론 이제 중간에 도시가스 판매업자가 중간에 껴야 되는 문제는 있지만은 지금도 바이오가스가 충분히 물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쪽에 이제 아까 질문도 하셨지만은 많은 정부 정책이 이쪽을 서포트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좋은 바이오 에너지를 왜 국가에서는 2000 아까 30 국장님께서도 3020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2030년에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의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의 발전의 20%를 신재생 특히 재생에너지에서 가지고 오겠다고 하는 게 3020 정책인데요. 3020 정책도 전기로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는 전기가 목적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원래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송 연료하고 열입니다. 그리고 화학 제품이죠. 그래서 3020 정책에서는 1기가와트를 바이오가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가. 그런데 이미 바이오는 그걸 감당하고 있어요. 혼소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서포트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3020 정책에는 부합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바이오는 그럼 손 놓고 있어야 되는가를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격적인 측면을 한번 보시면은 바이오 가스가 메가와트당 돈이 이제 바이오 가스가 이 정도 레인지가 있고요. 목질계 전소를 했을 경우에 그다음에 가스화를 했을 때 발전을 했을 경우 그다음에 매립식 가스를 했을 경우 혼소를 했을 경우를 보면은 굉장히 매력이 아직은 있습니다. 바이오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 그리고 바이오매스 발전 단가를 보시면은 킬로와트당 170원 정도 지금 현재 되는데 약간은 뭐 비싸지만 태양광 풍력보다는 뭐 태양광이 많이 싸졌으니까 유사하거나 조금 뭐 비싸긴 하지만 풍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싸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이오가 발전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020에서는 전혀 고려가 안 돼 있는데 바이오가 그러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를 계산해 보면은 산림이나 농림에서 나오는 그런 가스나 그다음에 그 산림 바이오매스를 가지고면 미니멈 10기가와트까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계산을 하고 이제 정부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역할이 아닌 전기이지만 바이오도 10기가와트 정도를 할 수 있으니까 정부에서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바이오가 할 수 있는 게가 이제 정부에서 에너지 정책을 할 때 커다랗게 두 가지의 큰 그 줄기를 가지고 갑니다. 하나가 에너지 수급 계획이 있고요. 하나가 그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정부에서는 그 발전을 앞으로 뭐 석탄 화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LNG 발전과 분산형 전원으로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바이오가 감당할 수 있는 게 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단순히 전소나 혼소뿐만 아니라 바이오 가스를 생산한 다음에 연료 전지나 가스 엔진으로 소규모로 분산 발전을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또는 그걸 가지고 열병합 발전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또 그래서 요걸 통해 가지고 지금은 1기가와트만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정기적인 측면에서 10기가와트 이상이 충분히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바이오매스가 있느냐를 이제 항상 물어보시는데 바이오매스는 있습니다. 충분히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론적 잠재량뿐만 아니라, 이론적 잠재량은 뭐 그냥 이론상에 있는 거니까요. 기술적 잠재량이 뭐냐면은 이거를 끄집어냈을 때 기술적으로 또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어느 정도 있느냐가 이제 기술적 잠재량입니다. 거기서 보면 임산하고 농산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큰 이 규모가 있다는 걸, 우리가 국내에도 바이오매스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왜 이거를 사용을 안 했었냐? 국가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바이오매스를 수거하고 키우고 그다음에 이거를 경제성 있게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인프라들을 갖추고 기술을 갖추게끔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산림청도 그랬고 농진청도 뭐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잣대는 똑같이 갖다 댑니다. 다른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 바이오매스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 돼 있고 바이오매스도 없는 거 아니냐. 근데 국가 차원에서 그런 시도를, 그리고 그런 인프라나 조직을 갖춰본 적이 없는 겁니다. 시도를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특히 이제 농산 쪽에서 그런 별도의 부서를 만드실 가능성까지도 아까 말씀을 해주셔서 전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이건 말씀을 드린 거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기 쪽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얼마 전에 온실가스를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새롭게 수정 로드맵을 10월 달에 발표를 정부에서 했는데요. 거기서 보면 수송이 전체에 여기 보면 3천만 톤, 3천만 톤이 3천만 톤의 CO2를 이제 저감을 수송 쪽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수소를 정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전기차 보급을 100만 대에서 300만 대로 늘리고 다 전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겠다라고 이제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인프라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전기 충전소도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보급을 할 때 또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요. 그렇지만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현재 2천만 대 정도의 내연기관차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2천만 대의 내연기관차에 바이오 연료, 에탄올이나 바이오 디젤이나 이거를 한 몇 퍼센트만 섞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굳이 인프라를 투자 없이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이오 쪽에서 바이오 수송 연료 이거를 생산이나 보급 인프라에 추가 국가적인 투자 없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워킹 안 되는 게 세계적인 추세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수송연료 쪽인데요. 수송연료 쪽에서 보면은 수송연료에서의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어떻게 펼쳐질 거가 2023년에 보시면은 이 녹색이 로드 바이오퓨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뭐냐면 여기 있습니다. 전기차 여기 보면은 로드 일렉트리시티, 요 노란 게 아직도 많은 부분이 신재생 쪽에서 온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IEA나 OECD 보고서를 보면은 바이오 연료가 신재생의 수송 연료를 감당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바이오가 신재생 기여도의 48%고 23년에도 그다음에 수송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바이오가 충분히 그 역할을 우리나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바이오에너지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나를 한번 요 표를 가지고 보면 바이오에너지가 원료 생산이 있고요. 제조 공정이 있고 보급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니까 보급이 필요한데요. 여기 보시면은
초본계, 목본계, 유기성 폐기물 조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연구 개발이 있는 게 연구 개발이 다수인 거를 노란색으로 좀 표시를 했고요. 보면은 이 원료 생산 쪽에서는 유기성 폐기물에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이쪽 초본계, 목본계는 많이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제조 공정은 연구는 많이 했는데 여기 보면 실증 연구 쪽하고 같이 한번 보시면 주로 발전 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디젤 쪽만 돼 있지 항공유, 휘발유 뭐 이런 분산 발전, 그 다음에 화학 제품 쪽은 아예 안 돼 있는데 외국은 어떤가를 보면은 외국을 보면은 골고루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증 연구나 상용화까지도 골고루 돼 있습니다. 원료 생산, 공정, 보급까지도 이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바이오 쪽에서 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바이오 리파이너리 아까 뭐 연료 에너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리파이너리에 대한 말씀을 농촌하고 농업하고 조금 결부를 시켜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주로 하는 게 농촌에서 만약에 한다고 농업하고 연관되는 거는 사실은 뉴트리언트죠. 퇴비죠, 퇴비. 이 퇴비를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공급할 것인가. 그게 이제 에너지나 이 바이오 산업하고 연관되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퇴비가 이제 컴포스팅을 통해서 될 수도 있고요. 퇴비화를 통해서 될 수도 있고, 그게 혐기소화, 이게 바이오가스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혐기소화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혐기소화 과정에서 메탄이나 또는 또 다른 케미칼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케미칼이나 이런 것들을 뭐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에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뭐냐면은 EU에 유럽에서는 이 농촌의 어떤 농가에 이렇게 이동형으로 조그만한 이런 바이오 리파이너리 또는 바이오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모바일 형태의 이것들을 농가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생산해서 이렇게 농가 수익을 올릴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운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이오 리파이너리를 이렇게 색깔별로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어요. 유럽에서는. 그래서 뭐 색깔로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노란색이 잘 안 보이지만 옐로우 바이오 리파이너리, 그린 바이오 리파이너리, 그레이, 블루, 브라운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의 바이오매스별로 특히 애그로 인더스트리 웨이스트나 그린 그래스나 여기 보면 다 여기 위에 거 세 가지가 옐로우, 그린, 그레이 바이오 리파이너리가 다 농업하고 연관된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여기 블루나 브라운은 그 폐수 처리에서 나오는 슬러지나 이건 농수산 쪽에서 나오는 그런 피쉬 이런 웨이스트이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이 대부분이 다 어떻게 보면은 다 농촌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제품을 생산해야 되는 건가? 일반적으로 산업부나 이런 데서 생산하는 것처럼 리파이너를 그런 식으로 뭐 석유화학 제품 만드는 걸로 가야 되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가도 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농촌에서 필요한 게 아까 말씀을 드린 거 사료가 또 필요합니다. 사료. 이게 단백질이죠. 단백질. 그러면 미생물을 키우면 미생물 자체가 단백질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미세조류나 뭐 이런 것들은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럼 사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 뭐 음식으로도 당연히 생산할 수도 있고요. 이 레지두, 이 버려지는 것들을 가지고 바이오가스를 만들어서 퇴비로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약간은 산업부나 다른 쪽에서 만들어지는 바이오 리파이너리나 바이오 에너지하고는 다르게 그 농가 쪽하고 이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구도의 그림을 우리도 그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조금 시간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농업 기술하고 연관을 해야 되냐면 농업에서는 주로 생산하시는 거가 이제 음식이죠. 음식. 예를 들어 쌀이다, 아니면 보리다, 밀이다, 아니면 옥수수다,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음식을 생산하고 나머지는 지금은 버리고 있거나 태우고 있거나 이러고 있는데 음식은 음식대로 하지만 그 나머지를 어떻게 그 줄기나 아니면은 볏짚이나 뭐 이것도 물론 이제 다른 용도가 많이 있죠. 축산하고 연관된.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한 스터디가 필요하다.
뭔가 새로운 작물로 모두 다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많이 키우고 있는 작물에서 버려지고 있는 거를 에너지화하는 거에 대한, 그리고 고부가화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거에 적합한 기술들은 많이 있습니다. 타 부처에서 많이 했고 우리나라도 상당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럽에서 보시면은 그러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바이오 리파이너리, 바이오 에너지, 이 농가하고 연관된 이 많은, 엄청나게 많은 이런 기업과 이런 플랜트들이 이미 EU에서는 돌아가고 있고, 아까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돌아가고 있는 걸 아마 지도나 직접 그 포텐셜, 생산할 수 있는 포텐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신 걸 통해서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렇게 농가하고 같이 해가지고 미세조류를 키워서 사료나 뭐 연료를 생산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EU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그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활성화를 우리나라도 시킬 수 있을까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바이오 에너지가 좀 소외받고 있기 때문에 이 소외받고 있는 거를 어떻게 하든지 극복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신재생이라고 하면 태양광 풍력만 생각하시는데 바이오도 있다. 그리고 그게 농업기술하고 잘 연관하면은 굉장히 농가 소득까지도 올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에너지원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주셔야 이렇게 소외받지 않고 바이오 에너지가 주목을 받으면서 국가적으로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비슷한 말씀인데 바이오매스가 없다고만 얘기를 합니다. 이 바이오매스가 그렇지 않다는 거고, 없는 게 아니라 활용하는 방법과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없었고 활용도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바이오 폐기물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바이오를 보면 기술적 잠재량이 요만큼의 TOE를 가지고 있는데, 이 TOE가 어느 수준하고 똑같냐면 우리나라에서 1년 소비하는 휘발유의 전체 TOE와 유사합니다. 휘발유 전체를 다 이걸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휘발유의 약 3%만 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바이오매스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뭐 보급 시장도 없고 여기에 대한 정책도 별로 해서 실증 경험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가에서도 실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지금 뭐 그 재생에너지 마을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국가에서 하는 거가 천만 다행이긴 하지만 그런 게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걸 통해서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나오는 거지, 그것도 안 해보고 바이오는 경제성도 없고 뭐 경제성 있냐, 휘발유보다 가격이 싸냐, 뭐보다 싸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바이오 에너지만 그래요. 태양광이나 풍력이 지금 원자력보다 싸냐 비싸냐 이런 얘기는 안 물어보거든요. 바이오 가지고 무슨 연료 만든다고 하면 휘발유보다 싸요? 바이오매스는 있어요? 왜 바이오만 그러냐 이거죠. 이런 거를 국가적으로 한 번도 지원을 안 해주고서. 그래서 저는 꼭 한번 해야 되는 것 같고, 우리나라도 원료부터 생산, 그 다음에 보급까지 아우르는 전주기적이고 포괄적인 국가적인 지원 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에너지원 형태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 바이오 쪽에서도 전기부터 시작해서 뭐 휘발유나 혼소 모든 것까지도 이제 감당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거고, 경제성 제고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여기 제가 시간을 거의 다 썼는데요. 요 자료를 제가 아마 나눠드린 자료에는 요 뒷부분이 없는데요. 필요하시면 제가 주최 측에 드릴 테니까 경제성 제고를 위해서 또는 생태계 구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바이오매스를 생산하고 수집하고 보급하고 그걸 가지고 고부가하고 특히 이게 농가 소득하고 꼭 연계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약간은 비싸더라도 농가 소득하고 연관이 되고 우리 국가적으로 신재생 에너지하고 연관이 된다고 하면은 국가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은 특히 제가 유휴부지라고 그랬는데, 이 항상 그 농진청이나 이런 데서 국가 통계를 보면은 뭐 여기 잘 아시겠지만 휴경지가 5만 5천 헥타르 정도가 있습니다.
5만 5천 헥타르 정도가. 그래서 5만 5천 헥타르가 뭐 항상 플럭체이션은 있지만 그게 한 여의도 면적으로 하는 게 항상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잘 나오니까요. 휴경지가 여의도의 약 200배 면적입니다. 굉장히 큰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신 거를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농토로 돼 있지만 휴경지가 지금 여의도의 200배 정도 되는 땅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농가 소득하고 연관해서 에너지 작물이나 아니면 에너지에 뭔가 사용할 수 있는, 아니면 풀이라도 억새나 풀이라도 잘 가꾸게 해서 그걸 가지고 바이오 가스를 만들어 주게끔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제가 요 슬라이드만 하고 이제 제가 마치겠습니다. 바이오 가스를 이제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데도 인프라도 있고 이런데,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바이오가스 플랜트가 잘 안 돌아가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독일하고 예를 많이 드세요. 근데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독일은 바이오가스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플랜트를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그 원료가 좋은 풀 막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바이오가스 플랜트가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려고 한 게 아니라요, 음식물 쓰레기 축산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바이오가스 플랜트가 지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료의 품질이 독일이나 외국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운전 효율이나 운전 이거는 같은 잣대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늘려서 바이오 뭐 전기, 바이오 어떤 뭐 난방, 바이오 난방하면은 하우스 난방이나 이 뒤에 뭐 그 발전소에서 하는 온수하고 이따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그런 것처럼 바이오가스를 가지고 조그만 보일러를 돌려서 농어촌이나 이런 데에 하우스 난방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가 단순히 쓰레기 처리를 위한 바이오가스 플랜트가 아니고 우리도 그런 난방을 위한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만든다고 하면은 아까 휴경지나 아니면 농업 부산물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면 저는 굉장히 농가 소득과 바이오 에너지 확산, 또 그리고 국가적인 그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에 큰 기여를 하는 바이오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